연세대 원주 캠퍼스 2011학년도 수시문항 1번, 2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 개념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냈고, 2번에서는 국제적 분업, 세계화 시대 국제적 분업이 초래하게 되는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각각 800자 분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은 서술에 있어서 다소 부담스럽고 자기 사유를 확장해서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포함된 문제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1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화자의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지지 혹은 비판이 모두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의 의도를 잘 보게 되면은 1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술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시문 2의 화자의 생각이 지나치게 가족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의 관계를 1대1로 보고 있는 이런 좁은 시야에 갇혀 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지할 수 있는 논거의 구성도 가능할 것이고 역시 그 부분도 논거를 소개를 하겠지만은 결국 문제의 의도는 비판에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1번에서는 의무는 그것을 혜택으로 보는 사람의 권리를 전제하고, 권리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의무를 역시 수반하는 이러한 동시성을 갖추게 된 것으로 결국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필자는 이런 권리와 의무가 하나의 권리에 하나의 의무가 대응하는 그런 1대1의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으로서 작용하는 그러한 실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치가는 비판할 수는 있지만 조롱하지 말라. 왜? 누구도 조롱당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형식과 내용을 자유롭게 취해서 비판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의무와 권리가 서로 얽혀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의무와 권리인지는 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따져가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제시문 1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2는 잘 알고 있는 눈길이죠. 이 눈길에서 모자 관계가 이런 빛이라는 의무와 권리의 개념으로 환원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제 의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연대 측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 문제를 제시문 2 화자의 관점처럼 의무와 권리 1대1 대응이 문제인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제시문 2에서는 가족과 같은 특수 공동체에서 의무와 권리는 1대1 대응 관계이며 바로 이러한 특수 공동체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화자의 입장을 지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논거가 될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어머니에게 권리가 없으며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무가 없다는 관점,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묻고자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타당한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제시문 2에서는 화자가 의무와 권리 관계를 1대1 대응, 나 기르는 사람의 목, 자식의 도리, 내게 베푼 바 장남의 책임 관계로 보고 있으며 의무와 권리의 본질이 이익에 있는 것, 서로 빚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가족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서도 의무와 권리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1대1의 대응 관계로 보고 있음에 유의하라. 이 부분을 지지하던지 지지하려면 바로 가족이란 특수한 공동체 내의 이야기에서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비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비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문제이고 서술이 좀 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1을 압축하면 결국 화자는 나 기르는 사람의 목,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식놈의 도리, 즉 장남의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1대1의 대응 관계로 보았을 때 자식의 의무와 권리는 바로 이제 노후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책임이 될 것이고, 권리는 그동안 자기가 양육받을 그런 권리를 말할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와 권리는 당연히 부모가 어떻게 낳아준 자의 목과 도리를 다하는 것,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해가는 것, 그로 인한 권리는 이 양육에 따라서 노후에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지만, 하나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화자는 자신에게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논거로서는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히 분류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기본 책무라는 것 중에 하나에 경제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바로 정서적인 그러한 유대,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애정과 그리고 보호라는 이러한 경제를 뛰어넘는 보다 폭넓은 그런 의무와 책임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화자는 어떻게 지나치게 빚, 경제 문제로만 일원화시키고 있음으로써 경제적 1대1 대응 관계를 어디에서 바로 가정에 적용하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경제적 1대1 대응 관계는 계약 관계라든가 혹은 사회 속의 이익 집단 속의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가능한 관계이고, 가족은 이러한 1대1 대응 관계의 범주로 포함될 수 없는 혈연과 애정의 보다 폭넓은 집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정서적 사랑과 물질적 조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왜? 정서적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책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화자의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책임을 버리지 않았던 만큼 경제적 능력이 취약했다고 해서 부모로서 더 이상 존립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식의 이러한 1대1의 대응 관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 이상의 것들이 의무와 책임으로 물려 있다면 부모는 분명히 사랑이라는 그러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것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갖게 된 것이고, 자식은 이러한 것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실과 상황의 불가피성이란 부분도 전제를 해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의무를 다소간에 경감시키고 면제시키는데,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무를 하지 못한 부모 그 자체로서 자신의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황 그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시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정도의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게 된다면 가족의 기본 책무와 관계라는 것은 결코 경제적 1대1 대응 관계로 환산될 수 없고, 그 외열의 범주는 정서와 유대라는 다양한 조건이 그러한 의무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이 되며, 설령 경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현실과 상황의 불가피성을 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비판에 있어서 일반적인 글의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지의 경우 논의의 초점을 어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가족의 특수관계에서 부모는 무엇보다 부양의 책임이라는 이러한 경제의 원리를 가장 우선시할 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이럴 때 자식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로서 양육이라는 경제적 책임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이것을 분명히 전제를 해놓고 지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와 이 책임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의 사랑을 아무리 베풀었다고 할지언정 입양아의 경우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부모는 아무리 떠나버린 자식을 혼자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왜? 기본적인 양육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의 권리도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서 재산권의 개념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다. 부모가 사랑과 애정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식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조차 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지지의 경우, 입양아의 경우 등을 예로 들어서 입양한 아이에 대해서 입양을 시킨 부모가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는 것과 흡사한 상황이라는 식의 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게 된다면 지지의 경우 경제적 공동체로서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제1의 과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상실됐다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러한 사랑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입양된 아이에 대한 법적 권리 등을 살펴보아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습이고, 이러한 경우 재산권은 철저히 부모 자식 간에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논리 전개가 가능하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1대1의 대응 관계가 왜 필요한지, 특히 부모 자식 간이라도 왜 경제 부분에서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전제를 놓고 그를 전개하셔야 될 것이며, 여기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전제를 함으로써 단순하게 빚의 문제, 즉 경제의 문제로 1대1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은 가족의 근본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논의의 전제로 삼고 그를 끌고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1의 논지를 바탕으로 이에 기술된 예와 같이 국제적 분업에서 예견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분업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앞에 한두 문장 짧게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분량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400자씩 충실하게 채워주는 것이 문제 2번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 단락 구성 정도를 하되 도입 문장을 짧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하게 써라. 이것이 문제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지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1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분업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경쟁체제를 전제로 한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시문 2는 실제 세계화 시대에서 분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효율성을 증진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는 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연대 측에서는 분업의 세분화, 직업의 세분화, 생산성의 향상, 소득 증가를 유인하는 선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겠다. 순기능이겠죠.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서 기존의 직업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겠다. 이 부분에서 또 역기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쪽에서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러한 이상적인 이론이 현실 속에서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시문 1에 대해서는 분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문성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져 소득과 여가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순기능에 주목한 글이 될 것이고, 제시문 2는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사례를 다소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대 측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변화가 국가사의 서비스 무역을 사람이 이동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사의 분업이 가속화되고 빨라진다는 거죠.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도 가속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역거래의 한쪽에서는 산업의 쇠퇴, 실업의 발생,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무역거래의 양 당사자들 사이에 소득격차와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는 생산성이 이런 높은 직종을 점유하게 될 것이고, 다른 후진국에서는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그러한 구조로 세계 경제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서술의 요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참고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한 교수는 교정에서 열린 세계화 집회에서 한 여학생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아시아 어린 소녀들이 억압적이고 불결한 작업 환경에서 이 부분 역기능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착취에 시달리며 만든 것이다. 외치는 것을 들었다. 충격을 받은 교수는 티셔츠 탄생에서 소멸의 전 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생산과 소비를 통해 세계화의 명암을 밝혀보자는 생각에 섰다. 플로리다 관광지에서 산 티셔츠 한 장의 원재료는 텍사스에 생산된 면화였다.
바로 분업의 효율성이 될 것입니다. 연안은 컨테이너에 실린 채 태평양을 건너 중국 상하이 근고의 직조 공장으로 간 뒤 직조기에서 가느다란 실로 변신한다. 여기서는 바로 저개발 국가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측면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실뭉치는 근처의 직물 공장에서 천으로 바뀌고 농촌 출신 여공들이 줄리어 일하는 봉제 공장에서 무지 티셔츠로 태어난다. 양면성이 있겠죠. 여성에 대한 노동력의 착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일자리의 창출. 중국에서 생산된 티셔츠는 태평양을 건너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 플로리다 나령 공장에서 화려한 무늬의 티셔츠로 변신한다. 바로 선진국이 디자인을 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은 선진국이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 소유권도 갖겠죠. 티셔츠 여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얼마 쓰이지 않은 채 자선단체의 재활용 수거함으로 보내지게 된다. 바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주도하는 선진국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여기에서 또 수거된 헌 티셔츠는 뉴욕의 재활용 전문회사의 창구에 직결돼 아프리카행 배를 탄다. 이것이 다시 또 재활용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탄자니아 콩고의 헌호 시장에 내걸리고 전역으로 퍼져나가 너덜너덜해진 뒤 생을 마감한다. 이 한편의 글에서도 세계화 시대 분업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상당히 많이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술 방향 간략히 보겠습니다. 따라서 순기능, 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노동 분업과 협업이 증가하고 저개발 국가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저개발 국가가 빈곤 탈출의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발 공장에서부터 산업화를 시작해서 가발에서 직물 그리고 바로 고도화된 반도체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 이런 것은 물류의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고 또한 선진국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이 가속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절대 빈곤층 비율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최소 생계 마련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순기능 이 정도면 400자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능이 좀 더 많죠. 암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욕하는 게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저개발국가의 억압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력 착취, 특히 여성과 아동의 노동 착취, 이는 저개발국가의 선진국에 대한 의존관계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왜? 자본은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선진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는 노동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루 종일 직무를 짜봐야 얻는 돈은 5,000원에서 10,000원이라는 이러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역 과정에서 불공정 무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료나 이런 것들을 싼 값에 사들여서 재가공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고가로 변신하는 모습이 바로 불공정 무역의 현실이 될 것이고 페어트레이드 운동을 하자고 자꾸 말하는 것이 바로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의 불평등도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루 종일 일해야 5,000원이지만 선진국의 노동자는 하루에 5,000원 받고 절대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환경 문제, 한두 번 입은 티셔츠를 갖다 버리는 환경의 문제, 자원의 오남용 이런 것들도 역시 부수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공해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해 가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염색이나 아주 1차적 단계의 일들은 후진국에서 시키고 선진국에서 최종의 디자인과 판매라는 이런 고부가 분야만 독점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하게는 선진국에서 나온 유해성 폐기물이 후진국으로 수출되는 그런 양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전 일이지만 북한이 바로 폐기물을 수입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네 망신을 자초를 했었죠. 끝으로 후진국의 저임금 구조와 노동 집약 산업이 집적화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기는 어렵다는 이러한 종속이론에 입각한 아주 원론적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역기능을 가지고 역시 400자를 채워주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